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코로나19로 시계가 멈춘 2020년이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수능일을 맞이하지만 수능은 변함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 2670선까지 치솟으면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코스피 지수처럼 어느 해 수험생보다 어렵게 공부한 우리 수험생들 내일 실력 발휘해서 성적 최고치 찍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능을 보는 하루 동안 저희 엄마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하셨는데요. 저희 엄마의 기도는 제 수능이 끝난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수능 보는 사람들을 위해 수능 날이면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모든 아이들이 나의 아이처럼 귀하기 때문이겠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기도는 물론이고요. 오고 가는 길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수험생들 화이팅입니다. 2020년 12월 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결정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9천억 원 등을 포함한 총 558조 원 규모입니다. 매년 예산안은 증가해왔지만 내년 예산은 코로나19의 대응과 회복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상 최대의 규모입니다. 예산안 관련 분석을 좀 해볼게요.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업무관리관과 또 경제예산심의관을 담당하시고 조달청장을 지내신 김상규 동국대 석좌 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교수님 인터뷰 준비하면서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2010년도에 그 내년도 예산안 인터뷰로 교수님이 YTN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거 찾으셨구나. 네. 그때 아마 경제예산심의.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네. 예. 경제예산심의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국장 역할입니다. 이제 과장이 있고 밑에 사무관이 있고 주로 실무자의 이런 과장 사무관들이 많이 하고 국장부터는 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리뷰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오면 이제 그 예산안이 규모가 괜찮은지 각 부분에 잘 쓰였는지 사업 이런 거는 적정히 검토가 됐는지 왜냐하면 과장 사무관이 검토한 걸 갖다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국장 역할이죠. 예산안은 기재부가 짜는 거죠? 기재부 예산실에서 주로 합니다. 예산실에서 짜고 그다음에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산실에서 그걸 짜가지고 이제 그게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9월 말까지 제출했는데 10월 초, 10월 2일까지 했는데 요즘은 9월 2일까지 제출하는 거 굉장히 당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실 업무가 이제 빡빡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재정업무관리관과 경제예산심의관으로 계실 때 예산안 이렇게 검토할 때 가장 고민이 되던 점은 어떤 점이 있으셨어요? 결국은 이제 그 예산실의 고민은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원이 한정적이니까 모든 사업을 다 해줄 수 없어요. 그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사업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또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그중 일부는 탈락시키거나 깎거나 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려면 사업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을 설득을 가능한데 뭐 그렇지 못하면 좀 무식한 소리를 듣는 거죠. 무식하게 잘랐다. 그러니까 한정적인 재원으로 어떤 사업에 힘을 주고 어떤 사업에 힘을 빼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니 그렇죠. 기재부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한 아주 정확한 판단과 파악이 균형 필요하겠네요. 감각도 있어야 되고 네. 전체적인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가 얼마 가고 뭐 건설이 어떻게 되고 이런 균형을 맞추고 그 사업 중에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균형 감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에서. 네. 자, 그 일을 오랫동안 하신 우리 교수님께서 이번 예산안은 어떻게 파악하고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가 558조 원이고요. 정부가 편성한 556조 원에서 2조 원 정도 지금 늘어난 예. 규모예요. 일단 규모 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사실은 정부가 이제 556조를 제출할 때 전가율 한 8.3% 이래 되는 것 같아요. 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수입은 0.3%니까 굉장히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썼다고 봐야 네.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재정을 통해서 경제를 그래도 그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다 예, 확장적 예. 재정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조금 걱정은 되죠. 왜냐하면 수입은 483조인데 지출은 556조 되는 게 괴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걸 사실 국채를 발행을 해서 했는데 이제 우리 경제가 살아나야 이제 이걸 이제 점점 갚아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재원 마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여야도 모두 재원을 투입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를 두고는 여야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예, 예.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면 그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국은 7.5조를 정액을 시키는데 결국 2조 정도는 총 규모가 증가가 돼요. 556조에서 558조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입니다. 어떤 왜냐하면 점이요? 이제 국회는 원래 예산을 늘리지 않는 걸 원래 굉장히 지향합니까? 모토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그나 카르타라는 걸 아시죠? 그 권리장전 이게 옛날 조은 왕이 세금을 징수하려다가 귀족들 반대로 무산된 사건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의회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어떤 왕이 세금을 걷는 걸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국회가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국회가 오히려 정액을 시켜버렸으니 모양은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 2조 정도면 전체 556조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물론 이제 꼭 누들 예산을 깎아야 되느냐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누들 예산 자체도 그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인데. 미래 먹거리라든지 패러다임을 산업 패러다임 전환한다는 이런데 앞당기는 좋은 역할을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조금 갑자기 만들어졌기 때문에 허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가려내서 사실은 좀 조정을 하고 또 진정으로 국가가 역하는 인프라 역할이니까 인프라를 가게끔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만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는 좀 삭감은 할 수는 있다고 네. 해요. 전혀는 안 되겠다. 이것도는 또 안 맞는 말 같고. 근데 교수님 오랫동안 기재부에 계셨으니까 사실은 이 예산 삭감하고 늘리고 하는 여야의 싸움, 여야의 그런 신경전이 대단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정치적 공방이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그 전에 4대강이라든지 이번에 뉴딜 산업도 그렇죠. 뉴딜 정책 왜 정치적 사업이 되는지. 그러니까 정치적 모르겠어요. 사업이 아니라 이제 이번 정부에서 밀어붙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반대쪽 당에서 그렇죠. 입장에서는 좀 힘을 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저희 추측일 뿐인데 보통 이제 여야가 그렇게 서로 신경전을 벌리니까요. 거기다가 특히 지금 상황이 이제 코로나19다 보니까 급한 상황에 급한 불 먼저 꺼야지. 지금 우리 미래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명분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뉴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자꾸 깎으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딜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최근 미국의 그 바이든 후보도 그렇죠. 친환경을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나름대로 걔네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에 그 모토에 맞는 사업이면 오케이고 이제 포장만 그렇고 실제로는 아닌 것 같은 거는 잘라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그 뉴딜 사업 자르겠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치밀하지 못하달까 날카롭지 못하다는 그런 이상만 줍니다. 오히려 그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사업이 있으니까 그의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대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급한 불도 꺼야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556조 정도 되면 그 안에서 소화가 다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2조 정도를 굳이 증액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 뭐 했나 이런 생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 얘기를 정리해보면 굳이 2조 정도면 증액하지 않고 그렇죠. 뭐 어느 사업 부분을 좀 조정해서라도 가능했고 그게 꼭 뉴딜 사업이라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예, 그 사업 예. 역시 미래 먹거리인 거인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 패러다임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좀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도 뭐 공직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뭐 국가의 여러 재난들이 예. 있었고 그 재난과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재정 정책들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관련 예산,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 원 우선 반영하고 그리고 3차 재난 지원금 관련한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이 규모는 어떻게 보세요? 한 3조 정도 되는데 네. 아마 정부가 적절히 잘 판단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차 지원금이 전 국민한테 지원한 게 12조 2천억이었어요. 네. 그리고 2차 지원금도 7조 8천억이었는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소상공인 지원하는 건 3.4조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게 2차 재난지원금은 다 소진을 못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될 때 아직 남은 것도 있다. 네. 이런 거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전번에 8월 말에 우리가 이제 확산됐을 때 우리 어떤 자영업자 규제보다도 지금 규제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소요가 전에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적절하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논의가 이제 있는데 기재부는 계속해서 선별 지급 방침이었잖아요. 예, 예. 1차 때도 2차 때도. 예. 당연히 국감 관리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그렇게 가는 건 입장을 아닌데. 취해줘. 그럼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날 재정을 해서 그런지 저도 뭐 선별 지원이 맞다는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 공무원이나 어떤 기업에 있는 사람들 월급을 제대로 받는 사람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사람 제외하고 정부 지원을 받거나 실업순환 현재 받거나 이런 사람은 제외하고 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지원해 주. 특히 지금 자영업자들 어려워요. 왜냐하면 9시까지만 영업하라 그러고 그렇죠. 어떤 걸 문 닫게 하고 그런데 그에 대한 정부는 보상을 해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데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편 지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쪽의 논리는 그렇게 선별하는 게 쉽지 않고 그렇게 선별하다 보면 오히려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지금 그럴 여유가 우리가 어디 있냐. 일단 지금 퍼붓자. 이 논리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벌써 1차, 2차 지원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해봤고 또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이게 인터넷 이런 게 잘 돼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이. 왜냐하면 월급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을 나오는 게 드러나잖아요. 고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걸 따지고 진짜 자영업자를 경중을 따지는 건 힘듭니다만은 그것도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금씩 우리가 특히 영업 정지한 거는 확실히 줘야 되고 그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해서 주더라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된 업종들. 그건 당연히 지원해야죠. 그런 업종에는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 아마 지금 에어로빅 같은 그 격한 운동하는 운동업이라든지 아니면 대중 목욕탕도 영업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고, 예. 그런 경우에는 좀 지원금을 예, 예. 정확하게 확실하게 좀 줘야 된다. 확실하게 좀 뭐 네. 100%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정부 돈이 항상 모자라니까요. 저희가 그렇지만 1차 때 보편 지급했잖아요. 보편지 100만 원 이렇게. 그게 경기를 살리는데 소비 진작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됐다고 보십니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됐죠. 됐는데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오면서 돈을 쓸래야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영업은 9시밖에 안 하고 또 어떤 데는 문을 닫고 또 정부 이런 데서도 기업이나 정부의 행사를 취소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를 하려도 소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중물력환이라는 것은 여건이 됐을 때 마중물을 넣어야 확 타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긴급 돌봄 지원이나 이동통신 지원 같은 부분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긴급 돌봄 지원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뭐 모든 사람의 입맛에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예, 이 예. 재정 해보신 분으로서 이런 것들 제외되는 지원 아니면 해당되는 지원 이런 건 구분을 어떻게 아세요? 판단하실 근데 때. 사업마다 판단을 하는데 네. 아마 기재부에서 기정 사업에는 어느 정도 들어있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기존 예산안에.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2차 지원금 줄 때 그런 걸 지원을 맞아요. 했지 들어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2차 지원금 준 게 다 소진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융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정 부족하면 예비비를 쓸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물론 다 원하는 만큼 다 주면 좋겠지만 네. 재정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저도 손이 작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아니 뭐 곳간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또 어느 조직마다 회계팀은 예. 돈을 갖고 있는 회계팀은 예. 또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도 예. 그 역할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험이 많은 교수님과 함께 예산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예. 과정을. 그래서 오늘 교수님한테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경우에 2017년도 누리 예산, 2018년도 공무원 증원 예산, 2019년도 일자리 예산, 그다음에 2020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결부 그 문제가 사실 여야의 극한 대치를 불러왔고 그래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간을 넘겼잖아요. 예. 이럴 때 기재부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게 빨리 넘어가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일을 내년도 빨리 일을. 빼야죠. 그런데 또 기재부 예산실에 또 기다리는 게 그게 내공이 좀 쌓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거든요. 우리 옛날에는 12월 31일을 많이 넘겼어요. 그 12월 31일을 넘겨가 새벽에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래도 그까지는 안 가요.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한 12월 초에는 다 통과되는 그런 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올해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여야가 오늘이 합의를 마지막 했습니다. 날일 것 같아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에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했고 그리고 예산안도 여야 합의가 6년 만인가요? 네, 2014년. 네, 예. 국회 선진화법 이후 최초로 예. 네 이렇게 기한 내에 넘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규모가 넘어간 거는 11년 만에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예외적인 거라 사실은. 그렇죠. 굳이 저는 2조 가지고 그렇게 예외적인 걸 할 필요가 있는지. 계속해서 지금 아쉬운 마음이 교수님께서는 들고 계세요. 예. 어제 저희가 그 신세동 교수님하고 성장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 짚어봤지만 민간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게 참 큰 문제이자 정부의 고민이기도 해요. 이게 예. 정부 재정으로 민간 소비 활성화하는 게 말처럼 쉽지도 않고 한계가 있고요. 예. 교수님은 정부가 이 민간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는 민간 소비를 늘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예,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가 얼마나 오래 갈지에 달려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게 종식되도록 노력하는 게 또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오래 갈 것 같으면 이 상태하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제 즉 영업 정지보다는 영업을 하게 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마스크라든지 이런 이제 규제를 해줌으로써 영업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러니까 규제와 지원을 같이 가야 된다. 영업은 하도록 해줘야 네. 이게 소비가 되죠. 정부 지출도 지금 아까 말대로 정부도 행사를 취소하게 되면 정부도 돈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코로나19 규칙을 지킨다든지 이런 걸 활동하면서 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되도록 해야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더 오래 간다면 포스트 코로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위드 코리아,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부의 정책이 예. 지금 준비돼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관련돼서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업무관리관과 경제예산 심의관을 담당하신 우리 김상규 동국대 석좌 교수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제가 또 교수님 나오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대한항공의 야시아나 인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예. 어제 법원이 KCGI가 한진가를 상대로 낸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칼이 사내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예. 결론이 난 건데 뭐 다들 뭐 기각될 거라고 예상들은 했더라고요. 예, 예. 교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법원이 나름대로 꼼꼼하게 다각도로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신주 발행이라는 것이 경영상 목적에 합치한다. 이런 결론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머저 붐도 있어요. 머저 붐도 있고 국가 입장에서는 부실 기업을 두 개나 갖고 갈 그런 게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합쳐야 되고 그럼으로써 또 대한 한진칼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가 온 거고 자기가 독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고 이러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법원이. 그리고 그런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 하나는 설사 이게 이 지원을 통해서 지배권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네. 보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보이지만은 실제로 결정적으로 이걸 바꾼 건 아니다. 왜냐하면 50%를 넘는 건 아니다. 조원태 회장 지배권 그렇죠. 지배권 50 그렇게 판단하고 또 한 가지는 설사 한진칼에 산업은행 지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산업은행이 조원태 회장 말대로 그냥 지배권 행사, 거절권 행사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약정한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이게 상당히 법리적으로도 검토가 잘 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같은 국민들은 뭐 법리적 판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고 예.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왜 국가의 돈을 그러니까 예. 내 세금을 이렇게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을 살리는 데 써야 하느냐라는 예. 고민이거든요.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국가 재정을 다룬 분이니까 지금 2조 원 증액한 것도 이렇게 지금 아까우신데 예. 국가 재정을 이렇게 써도 됩니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그런데 살리는데. 이제 사는 입장에서 보면 네. 산은이 이제 아시아나에 준 돈만 해도 3.3조하고 기간산업 기반기금에서 또 2.4조인가 거의 6조 가까이 줬어요. 진짜 그러니까 많이 줬군요. 진짜 많이 물려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네. 그런데 8천억 지원해주고 6조를 떠넘겼으니까 장사 잘한 거죠. 사는 입장에서. 사는 입장에서. 사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실 기업을 인수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아시아나가 워낙 지금 상황이. 부실하니까. 그렇지만은 또 나중에 독점력을 갖게 되니까 옛날 같으면 그 정도 가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그걸 갚을 힘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경영상 판단이라는 거죠. 꼭 갚아야 되는 거죠? 산은이. 갚아야 되는 거죠. 대한항공이 산은에게. 산은에게 갚아야 돼. 우선은 처음에는 이제 인수자금이 1조 5천억인가 들지 않습니까? 그걸 정자를 해서 그 돈으로 갚고, 또 하나는 지금 부채를 인수했으니까 나중에 차차 갚아야 되겠죠. 이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니 예. 뭐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는 그만큼의 수익이 얻을 테니 예. 산은이 지금 빌려준 돈에 있어서는 갚을 능력이 될 것이다라고 산은이 그렇죠. 판단하셨다라는 산은도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산은도 우선은 이제 그런데 앞으로 대한항공이 경영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죠. 잘못하다면 대한항공도 이제 부실해질 우려는 있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지난번에 보면 대한항공 이런 데서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객을 화물로 바꾸가지고 이익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상황만 좋아지면 현금 장사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갚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가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 김상교 동국대 석좌 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